대리석 위로 햇빛이 쏟아지는 아테네의 체육관 안뜰 한 소년이 서 있다. 14살, 어쩌면 15. 그의 어깨 위에 철학자의 손이 얹혀 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인다. 부드럽게, 마치 조각품을 쓰다듬듯이. 소년은 움직이지 않는다. 미소 짓지도 고개 돌리지도 심지어 눈을 깜빡이지도 않는다. 그저 그곳에 서 있을 뿐이다. 마치 조각상처럼. 주변에서는 다른 소년들이 레슬링을 하고 원반을 던지고 선생들의 강의를 듣는다. 하지만 이 소년은 그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 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어딘가 멀리 떠나 있다. 이 정지된 순간이 그리스 문명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철학 수업에서 배운 적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배운 것은 민주주의의 탄생이었고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고 플라톤의 이데아였다. 올림픽의 영광이었고 파르테논 신전의 아름다움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었다. 빛나는 것들만 배웠다. 하지만 모든 빛은 그림자를 만든다. 그리고 그리스의 그림자는 깊고 차갑고 끔찍할 정도로 조직적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파이데이아라고 불렀다. 소년의 교육, 지식의 전수, 영혼의 고향, 육체를 넘어선 정신의 사랑, 아름다운 말들이다. 언어는 항상 아름답다. 특히 추한 것을 감출 때. 하지만 그 단어들 뒤에는 또 다른 단어가 숨어 있었다. 파이데라스티아, 성인 남성과 미성년 소년 사이의 성적 관계. 현대 역사책은 이것을 멘토십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 스승과 제자의 신성한 유대라고, 문화적 맥락이라고, 다른 시대의 다른 규범이라고. 하지만 소년의 얼굴을 보라. 그 고요함을, 그 텅 빈 눈동자를, 붉은 도자기 위에 그려진 그 표정 없는 얼굴을.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동의가 아니다. 그것은 헬이다. 심리학이 이름 붙인 바로 그것이다. 정신이 몸을 떠나는 순간, 현실이 너무 견딜 수 없을 때 의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분리하는 방어 기제. 소년은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없다. 그의 몸은 만져지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 애쓴다. 철학자들은 이것이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소년의 아름다운 몸을 통해 미의 본질을 배우고, 미를 통해 선을 이해하고, 선을 통해 궁극의 진리에 도달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영혼의 상승이라고. 그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지혜라고, 문명의 기초라고 불렀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시작하여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움 자체로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소년은 그저 첫 번째 계단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현실은 강요였고 침묵이었고 생존을 위한 복종이었다. 소년들은 선택권이 없었다.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철학자나 장군, 정치가가 당신의 아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명예였다. 거부하면 모욕이었다. 사회적 지위가 걸려 있었다. 그 관계를 통해 인맥이 형성되고 미래가 열렸다. 미래의 시민권이 걸려 있었다.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저항하면, 소문이 퍼지면 그는 카타푸곤이 되었다. 능동적으로 즐긴 자, 수동적인 자, 남자가 아닌 자, 시민이 될 수 없는 자. 거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소년들은 배웠다. 움직이지 않는 법을, 표정을 지우는 법을,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곳에 없는 법을. 생존의 기술이었다. 당신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을 때,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찬양할 때, 그리스 철학의 위대함에 감탄할 때, 그 찬란한 사상의 그림자 속에서 누가 서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대리석 기둥 아래 햇빛과 그늘의 경계에서 말없이 서 있던 소년들을, 그들의 정지된 모습을, 그들의 침묵을, 그들의 텅 빈 눈동자를.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철학은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술은
그들의 얼굴에서 표정을 지웠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철학 교과서가 절대 가르치지 않는 이야기 속으로, 박물관이 숨기고 싶어하는 도자기들 속으로, 서양 문명의 토대 아래 묻힌 소년들의 세계 속으로. 그들이 겪은 것은 교육이 아니었다. 사랑도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무언가였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지만 이것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년은 자라서 남자가 되었지만 그 정지된 순간은 영원히 그의 내면에 남았다. 대리석처럼 차갑고 그림자처럼 어둡게. 이제 그 도자기들을 직접 들여다보자. 붉은 형상 도자기, 기원전 500년경 아테네의 도공들이 만든 것들. 박물관에서는 이것들을 예술품이라고 부른다. 그리스 문화의 정수라고. 우아한 선, 완벽한 비율, 인체의 아름다움. 하지만 그 이미지들을 정말로 본다면 당신은 예술이 아닌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한 도자기에 이런 장면이 그려져 있다. 수염 난 남자가 소년 앞에 서 있다. 남자는 한 손에 수탉을 들고 있다. 선물이다. 구애의 상징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다른 도자기에는 토끼를 든 남자가 있다. 또 다른 것에는 포도주 잔을. 이것들은 구애 의례의 일부였다고 현대학자들은 설명한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 단어를 다시 보라. 구애. 누가 누구에게 구애하는가? 성인 남자가 14살 소년에게.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에게. 시민이 미래의 시민에게. 이것은 구애가 아니다. 이것은 거래다. 수탉 한 마리와 소년의 몸, 토끼 한 마리와 소년의 존엄, 포도주 잔 하나와 소년의 미래, 소년의 얼굴을 보라. 도자기마다 같은 표정이다. 아니, 표정이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눈은 옆을 보고 있다. 입은 닫혀 있다. 몸은 뒤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이것은 욕망이 아니다. 이것은 복종이다. 고대 그리스인들 스스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휘브리스라고 불렀다. 인간의 오만, 타인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 그리스 윤리의 핵심 개념이었다. 누군가를 관통하는 것, 성적으로 침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남성 시민이 관통당하면 그는 더 이상 시민이 아니었다. 그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참정권을 잃었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다. 공직에 나갈 수 없었다. 이것이 모순의 핵심이다. 그리스 사회는 소년과의 관계를 명예롭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관계의 본질을 가장 깊은 수치로 정의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교육이라고 찬양했지만 법은 이것을 시민권의 상실이라고 규정했다. 예술은 이것을 아름답게 그렸지만 사회는 이것을 휘브리스라고 불렀다. 이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권력이다. 침투하는 자는 권력을 유지했다. 침투당하는 자는 권력을 잃었다. 어른 남자가 소년과 관계를 맺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년은 아직 완전한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형성 중이었다. 아직 유연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유연성을 교육의 기회라고 불렀다. 하지만 소년이 자라서 남자가 되었을 때도 그런 역할을 계속한다면 그러면 그는 카타푸곤이었다. 수동적인 자, 영원히 오염된 자. 붉은 도자기들은 이 시스템을 미화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균열이 보인다. 어떤 도자기에서는 소년이 도망치려 하고 있다. 어떤 것에서는 남자가 소년의 팔을 붙잡고 있다. 어떤 것에서는 박물관 지하 저장고에 보관된 것들 폭력이 명백하다. 이것들은 전시되지 않는다.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이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관람객들이 아름다운 그리스 예술을 보러 왔는데 성폭력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맥락화하려 애쓴다. 다른 시대였다고, 다른 문화적 규범이었다고. 우리는
현대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의 기준으로도 이것은 수치였다. 그들 스스로의 단어로도 이것은 휘브리스였다. 존엄의 파괴였다. 차이는 단 하나다. 누가 파괴되는가? 권력 있는 시민이 파괴되면 그것은 범죄다. 아직 권력이 없는 소년이 파괴되면 그것은 교육이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이 위선을 조롱했다. 그의 희곡에서 철학자들은 체육관을 배회하며 소년들을 쫓아다니는 늙은이들로 묘사된다. 관객들은 웃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공개적으로는 멘토십이라고 불렀지만 사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웃을 수 있었다. 웃음은 불편한 진실을 다루는 방법이다. 웃으면 그것이 덜 심각해 보인다. 웃으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도자기 속 소년들은 웃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웃지 않는다. 그들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차갑고 공허하다. 그 공허함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예술은 아름다움으로 트라우마를 가린다. 붉은색과 검은색, 완벽한 선과 균형 잡힌 구도로. 하지만 소년의 얼굴은 지울 수 없다. 그 텅 빈 눈동자는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침묵의 증언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증언하고 있는. 이제 테베로 가보자. 기원전 4세기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가 있던 곳. 신성 부대 히에로스 로코스. 역사가들은 이것을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150쌍의 남성 연인들로 구성된 정예 부대. 사랑으로 결속된 전사들. 연인을 위해 싸우는 용맹한 군인들.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지만 그 선택 과정을 들여다보면 낭만은 사라진다. 소년들은 공개 광장에 세워졌다. 12살에서 15 사이 나이든 전사들이 그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선택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가장 아름다운 소년, 가장 강해 보이는 소년, 가장 순종적으로 보이는 소년. 전사가 소년을 가리키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가족들은 명예롭게 받아들여야 했다. 거부는 불명예였다. 소년은 그날부터 그 전사의 에로메노스가 되었다. 사랑받는 자, 아름다운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소유였다. 이 관계에는 정확한 역할이 있었다.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 연인과 사랑받는 자,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침투하는 자와 침투당하는 자였다. 나이 든 남자는 능동적이어야 했다. 욕망하고 추구하고 관통해야 했다. 소년은 수동적이어야 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견뎌야 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 소년은 즐거워해서는 안 되었다. 어떤 쾌락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어떤 감정적 반응도 표현해서는 안 되었다. 만약 소년이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면, 만약 그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그러면 그는 카타푸곤이 되었다. 병적으로 수동적인 자, 그리스어로 가장 모욕적인 단어 중 하나. 그런 남자는 시민권을 잃었다. 공직에 나갈 수 없었다. 법정에서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소년들은 또 다른 불가능한 기술을 배워야 했다.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 복종하면서도 즐기지 않는 것, 그곳에 있으면서도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소년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었다. 전사가 그를 선택하면 그는 가야 했다. 가족은 명예를 얻었다. 전사와의 연결은 보호를 의미했고, 권력을 의미했고, 미래의 기회를 의미했다.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수치를 당했다. 소년은 고립되었다. 미래가 없었다. 그래서 소년들은 갔다. 12살, 13살, 14살.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나이에,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이에 신성 부대는 전장에서 무적이었다고 한다. 기원전 371년 류크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를 물리쳤다. 연인 옆에서 싸우는 전사는 절대 도망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비겁함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소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정체성 전체가 그 관계에 묶여 있었다. 그의 명예가, 그의 가족이, 그의 미래가 모두 그 전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물론 그는 싸웠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신성한 유대라고. 하지만 사랑은 선택을 전제한다.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전제한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한다. 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체계였다. 강요였다. 애국심과 명예의 언어로 포장된 성적 착취였다. 신성부대는 군사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150명의 소년들이 선택권 없이 살아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150명의 소년들이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신성부대는 전멸했다.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나중에 대왕이라 불리게 될까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에게 전설에 따르면 300명 모두가 쌍으로 죽어 있었다고 한다. 연인 옆에 쓰러져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이것을 사랑의 증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나는 그곳에서 탈출구를 본다. 죽음이 유일한 자유였던 소년들을, 전장이 체육관보다 나았던 삶들을, 적의 칼이 연인의 손보다 자비로웠던 순간들을. 그 체육관에서, 그 전장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철학자의 목소리다. 플라톤, 서양 철학의 아버지. 그의 대화편 향연은 사랑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텍스트 중 하나다. 그곳에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입을 통해 에로스의 본질을 설명한다. 욕망의 사다리를, 그리고 그 사다리의 맨 아래 계단에는 소년의 몸이 있다. 디오티마라는 여사제가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쳤다는 설정이다. 진정한 사랑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먼저 당신은 아름다운 몸 하나를 사랑한다. 소년의 몸, 그의 곡선, 그의 피부, 그의 젊음.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곧 당신은 깨닫는다. 한 몸의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아름다운 몸들과 같은 본질을 공유한다고. 그래서 당신은 모든 아름다운 몸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더 높다. 몸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고귀한 생각, 지혜로운 행동, 덕스러운 성품, 그리고 계속 올라간다. 제도와 법의 아름다움으로, 지식의 아름다움으로 마침내 정상에 도달한다. 아름다움 그 자체, 형상의 세계, 영원하고 변치 않는 완벽함. 이것이 플라톤의 에로스다. 육체적 욕망이 철학적 계몽으로 변형되는 과정. 얼마나 우아한가. 얼마나 초월적인가. 하지만 잠깐만 다시 읽어보자. 소년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첫 번째 계단이다. 발판이다. 디딤돌이다. 철학자가 더 높은 진리로 올라가기 위해 밟고 지나가는 것. 플라톤은 소년의 몸을 도구화한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다. 철학자의 영적 여정을 위한 교육 자료다. 소년 자신의 의지는, 그의 욕망은, 그의 동의는 향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소년은 말하지 않는다. 소년은 선택하지 않는다. 소년은 존재한다. 아름답게, 침묵 속에 철학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더 교묘한 것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다. 여기서 그는 이상적인 연인을 묘사한다. 진정으로 철학적인 에라스테스는 자제력을 가진다고. 그는 소년을 욕망하지만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않는다. 약간의 접촉은 허용된다. 껴안기, 키스, 애무. 하지만 침투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년을 타락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휘브리스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도덕적 진보라고 보아야 할까? 플라톤은
완전한 성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는 시스템을 정제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포식을 더 세련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자제는 여전히 소년에 대한 성적 추구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소년의 몸이 철학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단지 그 욕망을 고상하게 표현하라고 말할 뿐이다. 플라톤은 소년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소년을 이용하는 더 지적인 방법을 만든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이것이다. 그의 철학은 착취를 초월로 변형시킨다. 당신이 소년을 원하는 것은 낮은 욕망이 아니라 높은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다. 당신이 그를 만지는 것은 추잡한 행위가 아니라 미의 본질을 배우는 과정이다. 플라톤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 당신은 포식자가 아니라 철학자다. 당신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다음 세기들로 이어진다. 플라톤 아카데미의 학장들은 모두 이 전통을 따랐다. 스페우시포스, 크세노크라테스, 폴레몬, 그들은 소년 연인들을 두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철학적 삶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학파 자체가 욕망의 사다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백 년 후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이 플라톤을 재발견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 사다리를 발견했다. 여전히 그 첫 번째 계단을, 여전히 침묵하는 소년을. 하지만 역사는 플라톤의 해석을 따랐다. 플라토닉 러브라는 개념, 육체를 초월한 순수한 사랑.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의미는 중세 기독교 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그들은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소년을 지웠다. 에로스를 영적인 것으로만 재해석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플라토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순결을 생각한다. 정신적 교감을, 섹스가 없는 관계를. 아이러니는 끔찍하다. 플라톤의 원래 텍스트는 소년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역사는 그것을 지우고 정화하고 플라토닉이라는 단어를 순결의 동의어로 만들었다. 소년들은 다시 한번 침묵당한다. 이번에는 번역과 재해석을 통해 그들의 고통은 지적 역사의 각주가 된다. 그들의 몸은 형이상학적 은유가 된다. 하지만 플라톤만이 아니었다. 그리스 철학의 전통 전체가 이 시스템 위에 세워졌다. 크세노폰을 보자.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 그는 자신의 저작, 향연에서 플라톤과는 다른 버전으로 관계를 영성화하려 했다. 진정한 에라스테스는 소년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한다고, 몸은 시들지만 영혼은 영원하다고 고귀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라. 크세노폰 자신도, 그가 묘사하는 철학자들도 항상 아름다운 소년들을 선택했다. 못생긴 소년은 없었다. 늙은 소년은 없었다. 추한 소년은 없었다. 만약 정말로 영혼만을 사랑한다면 외모가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그들은 항상 14살에서 16 사이를 선택했다. 항상 피부가 매끄럽고 몸이 유연하고 수염이 나기 전을 선택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아니, 더 나쁘다. 그것은 자기기만이었다. 아테네 거리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이 위선을 조롱했다. 그의 희곡 구름에서 철학자들은 창백하고 더러운 노인들로 그려진다. 그들은 체육관을 배회하며 소년들을 쫓아다닌다. 소피스트들은 교육을 핑계로 부모들의 돈을 받고 그들의 아들과 시간을 보낸다. 관객들은 웃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다. 플라톤의 제자, 알렉산드로스의 스승, 논리학의 아버지. 그는 이것을 생물학과 정치학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정치학에서 그는 남성 간의 관계가 도시국가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그의 결론은 이것은 남성의 욕망을 건강하게 분출하는 방법이라는 것. 젊은 남자들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소년을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다. 성인 남성의 성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소년에게 향하게 하라. 왜냐하면 소년은 아직 완전한 시민이 아니므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여성은 재생산을 위한 것이고 소년은 쾌락을 위한 것이다.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끔찍한 논리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자제와 이성을 설파하던 자들, 제노, 크리시포스, 클레안테스, 그들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덕이라고 가르쳤다. 감정을 통제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고. 하지만 그들도 소년 연인들을 두었다. 크리시포스는 그의 저작에서 근친상간과 식인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자연에 반하는 것은 없다는 논리로. 이 이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학 학파들은 대를 이어 전통을 유지했다. 플라톤 아카데미에서는 학장이 제자 중 하나를 연인으로 삼는 것이 관례였다. 그 제자는 나중에 학장이 되었고 또다시 자신의 제자를 연인으로 삼았다. 스페우시포스에서 크세노크라테스로, 크세노크라테스에서 폴레몬으로. 이것은 철학적 계승이 아니라 학대의 순환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멘토가 되는 시스템이었다. 학생으로 들어와서 철학을 배우려던 소년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는 배움을 얻기 위해 몸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의 관심을 받으려면, 지혜를 전수받으려면, 학파 내에서 지위를 얻으려면 그는 복종해야 했다. 이것이 인문이었다. 이것이 교육이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실제로는 너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를 의미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땠을까? 쾌락을 추구하되 절제된 쾌락을 추구하라고 가르친 자들, 그들은 조금 나았다고 알려져 있다. 에피쿠로스는 여성 철학자들도 받아들였고 노예들도 가르쳤다. 하지만 그의 정원에서도 소년들이 있었다. 다만 덜 공개적이었을 뿐이다. 더 사적이었을 뿐이다. 마치 그것이 더 나은 것처럼 키니코스 학파는 사회의 관습을 거부하던 디오게네스와 그의 추종자들, 그들은 모든 것을 조롱했다. 부, 권력, 명성, 심지어 공공예절까지. 디오게네스는 공개 장소에서 자위를 했다고 한다. 배고픔을 해결하듯 성욕도 해결할 뿐이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소년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반항적이든 순응적이든 철학자들은 모두 같은 패턴을 따랐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의 유산이다. 생각의 자유, 탐구의 정신, 비판적 이성,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소년들의 침묵이 있었다. 철학 학파는 지식의 전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착취의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정상화되어 있어서 철학자들 스스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그들은 그것을 지혜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교육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기가 지나고 제국이 바뀌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을 때 로마인들은 이것을 보고 경멸했다. 키케로는 이것을 그리스의 악덕이라고 불렀다. 로마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조차도 그리스 철학자들의 위선을 비웃었다. 지혜를 가르친다면서 소년들을 쫓아다니는 늙은이들을, 이성을 설파하면서 욕망의 노예인 자들을 이제 크레타로 가자. 그곳에는 더 노골적인 시스템이 있었다. 하르파게, 의례적 납치, 법으로 규정된 사회가 승인한 소년 유괴였다. 이것은 은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이었다. 심지어 자랑스러웠다. 남자가 소년을 원하면 그는 먼저 의도를 공표했다. 소년의 가족에게, 마을에게, 모두에게 나는 저 소년을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날짜를 정했다. 납치일을. 모두가 그 날짜를 알았다. 소년도, 가족도, 이웃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정된 의식이었다. 그날이 오면 남자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소년의 집으로 갔다. 가족은 저항하는 척했다. 싸움을 흉내냈다. 하지만 진짜 저항은 아니었다. 만약 가족이 정말로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모욕이었다. 사회적 자살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연기했다. 소년을 빼앗겼다는 신용을 했다. 명예를 지킨다는 신용을 했다. 남자는 소년을 데리고 갔다. 산속으로, 시골로, 그들만의 은신처로. 2달, 60일. 소년은 그곳에서 그 남자와만 있었다. 숲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크레타의 법은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다. 역사가들은 그것을 입문이라고 부른다.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14살 소년을 2달 동안 격리시키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입문이 아니다. 그것은 소유권의 확립이다. 2달 후 그들은 돌아왔다. 그리고 공개 의식이 있었다. 남자는 소년에게 3가지 선물을 주었다. 첫째, 소 1마리.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다. 신들이 이것을 승인한다는 상징이었다. 둘째, 군사 장비, 갑옷, 투구, 무기. 소년은 이제 전사였다. 남자의 전우였다. 셋째, 술잔, 크라테르.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 술잔은 영구적인 표시였다. 그 잔으로 소년은 공공 모임에서 마셨다. 모두가 그 잔을 보았다. 모두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 소년은 표시되었다. 이 소년은 소속되었다. 이 소년은 그 남자의 것이었다. 파라스타테스 옆에 서는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명예로운 용어였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종속을 의미했다. 거부는 가능했을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소년은 납치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 가족은 정말로 저항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록된 거부 사례가 없다. 단 하나도. 왜냐하면 거부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거부하면 소년은 부적절하다고 낙인 찍혔다. 그는 남자답지 못하다고, 약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다. 가족은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모든 소년은 갔다. 모든 가족은 동의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통과 의례라고 분류한다. 소년에서 남자로의 전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학문적 언어로 폭력을 중립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과 의례가 아니었다. 이것은 합법화된 성적 노예 제도였다. 2달간의 격리, 공개의식, 평생의 표식, 이 모든 것이 소년에게 가르쳤다. 너의 몸은 네 것이 아니다. 너의 미래는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는 선택된 것이다. 크레타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이것이 도리아 전통이라고 말했다. 용감하고 군사적인 문화의 일부라고. 스파르타도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아게라고 무리 생활에서 나이 든 전사들이 소년들을 후원했다. 후원자와 후원받는 자, 보호자와 피보호자. 아름다운 단어들이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같은 패턴이 있었다. 권력, 소유, 복종. 역사가들은 이것을 맥락화하려 애쓴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정상이었다고. 소년들을 남성성으로 입문시키는 방법이었다고. 우리는 현대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질문해보자. 누구를 위해 정상이었는가? 남자들을 위해서였다. 소년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레타의 하르파게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그것은 전통이 되었고 전통은 질문받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가장 강력한 정당화였다. 그리고 소년들은 계속 데려가졌다. 12살, 13살, 14살, 산속으로, 침묵 속으로. 그리고 2달 후 돌아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들은 표시된 자들이었다. 파라스타테스들이었다. 옆에 서는 자들이었다. 평생 동안. 하지만 철학자들과
전사들만이 소년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아테네 거리에는 또 다른 소년들이 있었다. 포르노이. 그들은 체육관의 그늘이 아니라 길모퉁이의 그늘에 서 있었다. 그들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팔리고 있었다. 포르노이는 노예였거나 극빈층 출신이었다. 그들의 가족은 너무 가난해서 아들을 팔아야 했다. 아니면 그들 자신이 노예로 태어났고 주인이 그들의 몸으로 돈을 벌기로 결정했다. 아테네는 성노동을 합법화했다. 규제했다. 세금을 매겼다. 포르노보스케이온 매춘업소온 도시 곳곳에 있었다. 국가는 이 소년들의 고통에서 세수를 얻었다. 여기서 그리스 사회의 이중잣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시민의 아들이 철학자나 장군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파이데이아였다. 교육이었다. 명예였다. 하지만 가난한 소년이 돈을 받고 같은 행위를 하면 그는 포르노스였다. 오염된 자였다.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자였다. 행위는 같았다. 성인 남자가 미성년 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 하지만 계급이 모든 것을 바꿨다. 부유한 소년은 보호받았다. 아니, 교육받았다고 불렸다. 가난한 소년은 착취당했다. 그리고 그 착취는 합법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체육관을 걸으며 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그 소년들이 돈을 받았다면 그들은 범죄자였다. 아니, 범죄자보다 못했다. 그들은 시민사회의 바깥에 있었다. 아테네의 거리를 상상해보라. 케라메이코스 지구, 항구 근처,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 소년들이 서 있다. 13살, 14살, 15살. 어떤 이들은 문간에 기대어 있다. 어떤 이들은 모퉁이에 앉아 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다. 지나가는 남자들을 본다. 신호를 기다린다. 가격을 협상한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들 중 누가 선택해서 거기 있었을까? 노예 소년은 선택권이 없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는 갔다. 자유인이지만 가난한 소년은 그는 배고팠다. 가족이 배고팠다. 몸을 파는 것과 굶주리는 것 사이의 선택.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다. 그리고 법은 그들을 처벌했다. 아테네 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한 남성 시민은 아티미아 시민권 박탈을 당했다. 그는 더 이상 공공집회에 말할 수 없었다. 성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공직을 맡을 수 없었다. 그의 삶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를 산 남자는 아무 처벌도 없었다. 구매자는 보호받았다. 판매자는 파괴되었다.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영구적이었다는 것이다. 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가난에서 벗어나도 그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누군가 그의 과거를 알면 그리고 항상 누군가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포르노스였다. 여전히 시민이 아니었다. 한 번의 행위가 평생을 정의했다. 아니, 한 번의 행위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소년들은 이 현실을 알았다. 거리에 선 순간 그들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시민권을, 명예를, 정상적인 삶을, 모든 것을. 하지만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굶어 죽는 것, 가족이 굶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그들은 섰다. 구석에, 그늘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장소에.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은 통계도 아니다. 그들은 그저 도시 풍경의 일부였다. 배경이었다. 플라톤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도, 위대한 사상가들은 체육관의 아름다운 소년들에 대해 썼다. 하지만 거리의 소년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했다. 추운 밤에, 비 오는 날에, 배고픈 새벽에 그들은 거기 있었다. 몸을 팔고 미래를 잃고 침묵 속에 죽어갔다. 그리스 민주주의의 그늘에서, 철학의 탄생지에서, 서양 문명의 요람에서 포르노이는 그 문명의 대가였다. 그 찬란함의 희생양이었다. 이제 소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자. 심리학이 없던 시대였지만
트라우마는 존재했다. 해리는 존재했다. 정신이 몸을 떠나는 순간은 존재했다. 현대 심리학자 애니드 블로크는 그리스, 도자기의 이미지들을 연구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예술이 아니라 증상이었다. 도자기 속 소년들의 자세를 보라. 몸은 경직되어 있다. 팔은 옆에 붙어 있거나 어색하게 들려 있다. 다리는 함께 모아져 있다.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다. 이것은 긴장이다. 동결 반응이다. 싸우거나 도망칠 수 없을 때 몸은 얼어붙는다. 이것은 동물들도 하는 반응이다. 생존 메커니즘이다. 얼굴을 보라. 눈은 옆을 향하거나 아래를 본다. 결코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는다. 입은 닫혀 있다. 표정은 없다. 웃음도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 텅 빈 가면이다. 이것은 심리학이 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정신이 견딜 수 없는 현실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 나는 여기 있지만 나는 여기 없다. 이것은 내게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 이 해리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만성적이 된다. 소년이 14살에 처음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은 생존 도구가 된다. 그는 그것을 다시 사용한다. 또다시 매번 그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자발적으로 해리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자동이 된다. 조건 반사가 된다. 친밀함이 다가오면 그는 멀어진다. 접촉이 있으면 그는 비워진다. 이것이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친밀함이 위협으로 느껴진다. 누군가 그를 원할 때마다 그는 14살로 돌아간다. 체육관으로 돌아간다. 철학자의 손이 어깨에 얹혀지는 그 순간으로. 그래서 그는 도망친다. 아니면 얼어붙는다. 아니면 공격한다. 학대의 순환은 여기서 시작된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가 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친밀함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권력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든 남자가 나를 지배했다. 이제 나는 나이든 남자다. 이제 나는 지배한다. 이것이 치유가 아니다. 이것은 반복이다. 플라톤 아카데미의 계승 패턴을 기억하는가? 학장이 제자를 연인으로 삼고 그 제자가 학장이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연인으로 삼는다. 이것은 세대 간 전승이다. 지식의 전승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전승이다. 피해는 아래로 흘러내린다. 각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같은 상처를 준다. 일부 소년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들은 사라졌다. 기록에서, 역사에서, 삶에서. 플라톤의 대화편 중 하나에 파이드로스라는 소년이 등장한다. 아름다운 소년, 많은 철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소년. 그리고 그는 갑자기 사라진다.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모른다.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시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서 미쳐갔을까? 그리스 신화조차 이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라이오스 왕이 크리시포스를 납치했을 때 신들은 그를 저주했다. 그의 아들 오이디푸스는 그를 죽였다. 신화는 말한다. 소년을 파괴하는 자는 파괴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들이 개입하지 않았다. 철학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전사들은 계속 전쟁터로 갔다. 시스템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소년들은 계속 얼어붙었다. 계속 해리했다. 계속 침묵했다. 그들의 트라우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자기 속 소년의 얼굴이 텅 빈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안다. 그것은 예술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정확한 묘사다. 소년은 정말로 그곳에 없었다. 그의 몸은 거기 있었지만 그는 떠나 있었다. 어딘가 안전한 곳에, 어딘가 아프지 않은 곳에,
심리학은 이것을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부른다.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교육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흐르고 제국이 바뀌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다. 기독교가 등장했다. 세상은 변했다. 하지만 플라톤의 유산은 살아남았다. 단 변형되어서, 소독되어서. 소년은 지워졌지만 철학은 남았다. 플라톤 아카데미는 4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 기간 내내 학장들은 전통을 이어갔다. 젊은 제자와의 관계를, 교육이라는 이름의 착취를. 그러다가 기원 후 523년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아카데미를 폐쇄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이교 기관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로마인들조차도 그 관행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플라톤의 저작은 살아남았다. 중세 유럽으로 전해졌다. 수도원에서 필사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 학자들이 그것을 재해석했다. 그들은 플라톤의 에로스를 영적 사랑으로 바꿨다. 소년의 몸은 영혼의 은유가 되었다. 육체적 욕망은 신에 대한 갈망으로 승화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플라토닉 러브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다. 완전히 정화된 버전, 완전히 탈성화된 버전. 피치노, 르네상스의 위대한 플라톤 번역가는 향연을 번역하면서 가장 노골적인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소년에 대한 성적 언급을 철학적 비유로 바꿨다. 그리고 유럽의 지식인들은 이 버전을 읽었다. 이 깨끗한 버전을, 이 거짓된 버전을. 19세기가 되자 고고학자들이 그리스를 파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자기를 발견했다. 수천 개의 도자기를.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보았다. 남자와 소년, 명백한 성적 장면들. 그들은 당혹스러워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많은 도자기들이 박물관 지하실로 보내졌다. 성인 전용 컬렉션으로. 일반 대중은 볼 수 없게.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왜냐하면 그것들은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리스 문명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서양 문명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배웠다. 민주주의, 철학, 예술, 이성. 하지만 이 도자기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다른 시대의 다른 관습으로 설명하려 했다. 문화 상대주의.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그들의 문화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피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 스스로도 그것을 휘브리스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존엄의 파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의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의 남용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20세기 중반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퀴어 이론가들이 이 역사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질문했다.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는가? 누구의 경험이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항상 나이 든 남자들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철학자들, 역사가들, 시인들, 소년들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상이었다. 주제가 아니었다. 애니드, 블로크 같은 학자들이 도자기를 심리학적 렌즈로 분석했다. 그들은 그 정지된 자세를, 그 텅 빈 얼굴을, 그 해리의 징후를 보았다. 갑자기 예술은 증거가 되었다. 아름다움은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일부 박물관들은 여전히 이 도자기들을 숨긴다. 또는 교육적 맥락이라는 팻말과 함께 전시한다. 고대 멘토십 관행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멘토십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 학대였다. 그리고 서양 문명의 가장 찬란한 순간들, 소크라테스의 대화, 플라톤의 철학, 그리스 민주주의은 모두 이 학대 위에 세워졌다. 유산은 복잡하다. 우리는 플라톤을 버릴 수 없다. 그는 너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소년들을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스템 위에 서 있는가? 누구의 고통이 우리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가? 누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 도자기로 돌아가자. 붉은 형상 도자기. 2500년 전의 이미지. 소녀는 여전히 거기 서 있다. 정지된 채로, 침묵 속에.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게 본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예술로만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본다. 범죄 현장의 사진처럼, 목격자의 증언처럼. 그 텅 빈 얼굴은 이제 해리의 표시다. 그 경직된 자세는 이제 트라우마의 언어다. 예술사가들이 우아함이라고 부른 것은 실제로는 생존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체육관 털을 발굴했다. 아테네 아래 대리석 기둥 아래. 그리고 그들은 낙서를 발견했다. 벽에 새겨진 이름들, 소년들의 이름들. 어떤 것들은 저주였다. 그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 어떤 것들은 절망이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침묵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돌이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패턴은 여전히 반복되기 때문이다. 멘토와 제자, 선생과 학생, 코치와 선수, 권력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리고 항상 같은 말들이 사용된다. 이것은 교육이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다. 이것은 내 발전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언어를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그루밍이라고 부른다. 조종이라고, 학대라고. 그리스인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정당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된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다. 파이데이아는 특별한 교육 기회가 되었다. 에라스테스는 멘토가 되었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권력의 남용, 신뢰의 배신. 도자기 속 소녀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희는 나를 보는가? 정말로 보는가? 아니면 너희도 예술만 보고 고통은 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당신을 본다. 우리는 당신의 침묵을 듣는다. 우리는 당신의 정지된 자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서양 문명은 찬란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찬란함에는 대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은 소년들이었다. 이름 없는 소년들, 목소리 없는 소년들, 역사에서 지워진 소년들. 하지만 도자기는 그들을 기억한다. 돌은 그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다. 위대함의 이면을 보는 것, 침묵 속에 누가 있는지 묻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 한 과거의 이야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맞다. 분노를 느꼈다면 그것도 맞다. 이 이야기들은 분노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분노는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인식은 행동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과거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미리 보실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기억합니다. 우리는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